2026년 돈 계획 준비 다 마치셨어요? 쉽지 않을 해가 될 것 같아요. 좀 고난길이다. 오늘은 2026년 우리가 저축부터 투자까지 그리고 돈 관리 각자의 생각들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저는 사실 계획이 26년도 거의 똑같은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이 효율에 따라서 그 숫자 맞춰간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냥 어느 정도 금액을 이제 매달 모으고 그래도 모은 돈에 어느 정도는 꼭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저축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변하지 않는 금액을 컨시스턴트하게 집어넣는 거,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미국 가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생긴 현금을 5, 6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다시 주식을 시작하던 때처럼 지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역시 주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주식 말고는 답이 없죠. 오늘은 어쨌건 이제 각자 생각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우선 조금 계좌들을 먼저 약간 정리를 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말하는 건 항상 TFS이잖아요. TFS는 2026년도 똑같이 $7,000, 2025년에는 똑같이 $7,000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다 쌓인 걸 합치면 109,000달러죠. 그러니까 두 분은 다 가지고 계실 테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조금 모자라죠. TFSA가 $7,000가 어쨌건 주어지는 건 1월 첫 주 기준이잖아요. 빠르신 분은 1월 첫 주에 $7,000 TFSA에 딱 넣고 시작하면 제일 베스트겠죠. 그렇죠. 네. 혹은 데이비님처럼 이제 계획적으로 분할해서 하시는 분들은 월 한 뭐 500, 600 사이로 한다면은 그죠. 1년 동안 TFSA를 꾸준히 채워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TFSA를 우리가 이제 먼저라고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만약에 FHSA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FHSA의 효율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올해 $8,000 또 룸이 새로 생겼으니까. 네,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2023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3, 24, 25, 26 4년 차죠. 이게 총 5년까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늦게 시작하신 분은 늦게 시작한 대로 그만큼만 받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총 $40,000의 룸을 주어주는데 지금 32,000까지 모였겠죠. 그런 분들은 이미 절세 효과만 해도 엄청나지 않을까, 거의 $10,000가량 될 텐데. 그렇죠. 네. 근데 물론 FHSA는 이제 집을 사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목적이 딱 맞는다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나누는 건 항상 RRSP. RRSP죠. RRSP도 어쨌건 리밋이 있잖아요. 18% 혹은 $32,490.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기가 더 작은 거를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이 뭐 20만 예를 들어 넘어간다. 이러면 보통 이제 18%가 이 금액을 넘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3,000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RRSP를 넣을 수 있는데, TFSA랑 RRSP 통계 같은 걸 봤을 때 느끼는 점이 TFSA 꽉 채우는 7,000만큼 RRSP 7,000 넣으면 어느 정도 괜찮다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막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그 정도 목표해서 $15,000의 저축을 좀 시작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RSP 같은 경우는 어쨌건 2월까지 납입을 할 수 있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60days를 해야 되는데 대략 2월 말 정도로 그냥 계산하면은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일단 계획을 해놓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매년 시작하면은 2월 말 지나기 전까지 RRSP에 내가 얼마를 넣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좌를 이용하는 거는 어쨌건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거를 떠나서 효율이 좋잖아요. 잘 합리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이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TFSA 같은 경우 특히나 일단은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지 않는가. 데이비님은 오늘은 좀 저축 관련된 얘기를 더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저희가 원래 첫 화부터 얘기를 했지만 은행원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제 투자 관점이 있기는 했어요.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축 관점. 번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야겠다.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해 왔는데, 문제는 남는 돈이 많이 없다. 그리고 항상 그 금액이 항상 엎치락 뒤치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컨시스턴트 하지 않는 금액이 계속 저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때는 아예 저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저축된 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방지를 할까 했는데 딱 셋해놓은 금액을 먼저 저축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1월 31일 날 가서 내가 이 정도 남았으니까 이걸 저축한다, 이게 아니라 매달 1일이든지 아니면 매달 페이체크 첫 번째 받는 날짜에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습관을 이제 막 들여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뭐 투자를 하든 뭐 그냥 저축만 하든 상관없이
일단 저축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되게 큰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님은 이제 사실상 이제 커리어 체인지가 있었으니까 그게 네. 오히려 이제 사회초년생이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시점에 놓인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의 금액 정도 이렇게 제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트랜스퍼런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 달에 500불 정도 네. TFSA 일단 돈을 넣어놓습니다. 1년 정도 꾸준히 넣는다고 하면 6,000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룸이 매년마다 이제 7,000불인데 그 나머지 금액을 물론 더 채우시면 너무 좋고 아니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제 마지노선은 지금 딱 500불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저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님은 최근에 투자를 조금 시작은 하셨지만 어쨌건 투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GIC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축을 했는데 그 저축 금액을 어디로 가냐가 좀 네. 중요하잖아요. 뭐 GIC로 넣거나 아니면 개별주 투자를 한다거나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GI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예전보다 이제 최근 몇 년보다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진짜 뭐 5, 6%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2.45에서 2.7 네. 이렇게 뭐 메이저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이제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냥 현금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5에서 2.7%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10년 전에 처음 이 은행에 입사했을 때는 사실 1%도 안 됐었거든요. 아, 2010년대는 정말 낮았죠. 사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년짜리, 뭐 2년짜리가 있으면 그때 가서는 또 다시 GIC를 이제 연장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투자도 가능한 거라서 사실은 GIC가 주는 이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GIC는 결국에 인플레이션 숫자랑 비교를 해야 이게 좋은 맞죠.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주식이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안 좋았으면 GIC를 하길 잘했다,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으면 아 왜 GIC를 했지, 결국 약간 좀 결과적인 면은 있잖아요. 그렇죠. GIC는 어쨌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는 없을 확률이 높고 지금 시점에선 더구나, 다만 돈을 어느 정도로 지킬 수 있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영님이 지금 한 몇 분째 참고 계셨잖아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네.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GIC를 가지고 투자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이제 투자는 돈이 불어나는 메커니즘을 가진 게 투자고, 네. 저축은 그러니까 나의 바잉 파워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저축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쵸. GIC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득을 보긴 힘든 구조란 말이에요. 네. 겨우 유지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고 보지 않고 저축으로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3.3%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지금 GIC 아까 데이비님 얘기해 한 주신 것처럼 2.45에서 네. 그럼 7 정도. 2.5 정도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렇죠. 세영님 입장에서는 내 기준으로 화폐는 늘었지만 돈은 줄은 거다. 그러면은 이건 투자가 아니다로 보는 거죠. 그나마 지키고자 한다. 이게 목적이라면 저축을 하는 게 맞고요. 나는 돈을 굴리고자 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을 굴려서 나중에 더 편해지고 싶다. 이게 목적이라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뭐 2026년에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냐? 거봐라, GIC 하길 잘하지 않았냐?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경제학자들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결과론적인 문제이기 네. 때문에 거론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26년도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남은 인생을 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득이 뭐냐, 이거를 판단으로 투자할지 저축할지를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종종 했던 얘기랑 똑같네요. 이게 내년이 어때, 뭐 올해는 어때를 맞추는 건 이제 주사위 홀수짝수 게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올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정말 확률 게임이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나스닥 통계를 이제 쭉 보면은 뭐 30년치 통계를 보면은 매년 수익률을 봤을 때 그냥 내년에 떨어진다고 해도 넣는 게 통계적으로 이득 볼 확률이 높은 거죠. 그쵸. 어차피 예측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하니까요. 그렇죠. 통계를 믿으면 네.
그냥 내년이 어떨까를 생각하기보단 넣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제 경제를 잘 알고 정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약간 이런 게 어떤 눈에 보일 정도로 리서치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의 확률을 가지고선 좀 더 타이밍을 맞춰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려갔을 때 더 투자할 돈이 있어야 네. 그 내려간 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게끔 그 유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한 잡이 없으면은 그러면 조금 더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전략은 진짜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만약에 스테이블한 잡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넣는 게 맞다고 보죠. 이렇게 자꾸 대화하면서 자꾸 보이는데 혹시 이게 어떤 옷인 거죠? 이게 이제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이 인스타그램 옷인데 네. 회사에서 네. 회사 제품을 돈 주고 팔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주고 샀죠. 자사 제품 굿즈를 이제 그렇죠. 직접 돈을 주고. 네. 옷이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가지고 나온 김에 네. 저는 열쇠고리도 여기 인스타. 이것도 되게 색깔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예쁘네요, 진짜. 이것도 네. 구매를 하신. 그렇죠. 이것도 한 4불인가 5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 통계를 봤을 때 뭐 30년으로 치면은 뭐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려 했는데 네. 40년 중에서 7구간 손해를 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중에 하나는 1%밖에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손해 본 거라고 하기도 힘들고 진짜로 좀 크게 손해를 본 거는 6번인데 그렇다는 소리는 진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으면은 다 넣었을 때 이득이 훨씬 크다는 소리잖아요. 네. 게다가 또 손해를 본 다음 연도는 이득이 또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놓치면은 정말 많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또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꾸준히 넣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맞아요. 있죠. 10번 중에 1.5번이 이제 85%면 음.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 누군가는 그 이제 15%가 굉장히 겁날 수 있고 그쵸. 그게 하필 왜 내가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이야 라고 할 수도 그럴 있는 수 거고 있죠. 이제 문제는 이 빨간색 숫자가 좀 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겁나긴 해요, 사실. 그렇죠. 인생에 많이 남아있으면은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은 은퇴 직전 3년에 이런 이때 닷컴 버블 때처럼 이거를 내리맞고 어쩔 수 없이 일단 돈 빼야 돼. 이 시점이 오는 게 최악인 거잖아요. 그쵸. 인생이 조금 남아있으면 이제 그때가 이제 좀 전략이 달라져야죠. 근데 인생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투자가 가능한 이제 기간이 조금 이제 투자가 이제 불가능한 시점이 다가올 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교훈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쵸. 이제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될수록 투자에서 저축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그 비중이 좀 커지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저희가 최근에 주식의 참견 시리즈에서 이제 데이비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런 포트는 또 유지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이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기부여라는 게 먼저 액션이 들어간 다음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무조건 동기부여가 생긴 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대인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캐나다에 있었을 때는 TFSA, RRSP, FHSA 이런 것들을 약간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1순위로 두고 그 다음 남는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목표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가서도 이제 비슷하게 미국의 걔네들의 이퀴벌런트한 그런 계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401k나 뭐 HSA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일단 맥시마이즈 하려고 지금 약간 프라이어티를 두고 있죠. 가능하면은 그런 모든 텍스 쉘터나 텍스 베니핏이 있는 계좌를 맥시마이즈 하고 남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싶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여행하고 생활하고 싶은데 일단 많이 벌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만큼의 벌이가 아직 안 돼서 근데 그것도 집을 못 사고 같은 결이네요. 결국 더 많이 벌어야 한다에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렇죠. 집을 살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주식에 들어간 돈을 빼서 집을 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RRSP에 18%를 부으시고 TFS에 7,000달러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FHS에 8,000달러 넣으시고 하시는 분은 투자에 정말 과몰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정도의 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라에서 주어지는 최대한 효율을 거의 다 챙겨가시는 분이라면 이미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계좌를 다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니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적인 목표를 그런 부분에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더 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축도
만약에 내가 $10,000더 벌 수 있으면 정말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면 $10,000를 그대로 더 저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떤 관점이나 어떤 시점에서는 내가 $10,000를 투자 수익으로 더 버는 것보다 $10,000를 그냥 벌어서 저축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에 $10,000다. 이러면은 $10,000 주식 수익률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 내 본업에서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써서 저축을 하는 게 훨씬 큰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2025년에 대한 좀 반성을 좀 얘기해 볼까요? 저부터 좀 이제 고백을 해보자면 저는 인덱스 ETF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주식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AI를 포함한 여러 기술주들이 너무 날아갔잖아요, 하늘로. 그래도 난 신경 쓰지 말자였는데 세영님이 큐큐큐 얘기할 때마다 저는 방어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제 1년을 놓고 보니 또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그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또 2026년에 수정 방안이라면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의 조화. 제가 캐나다의 주식 투자는 사실 거의 은행 말고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내가 캐나다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캐나다의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 이게 2026년에 대해 조금 변화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저축 그리고 투자, 근데 이거는 별개인 거거든요, 사실. 때 두 가지 다 안 하고 있었던 제 2025년 초반? 그게 조금 이제 후회가 되고, 만약에 이제 돌아간다면 더 빨리 저축, 투자 둘 다 하지 않았을까. 저는 반강제적으로 좀 겪게 된 과거가 하나 있죠.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이제 다 이제 떨어진 시점에 그 타이밍에 팔게 됐잖아요. 네.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이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팔지 말라 원칙인데 강제적으로 내려갈 때 팔아버려서 원칙을 어기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계좌를 만들고 돈을 다 옮겨서 그게 다 세틀돼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을 시점이 한 5월 말쯤 돼요. 네. 그 4월에서 5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빗자루 반등하면서 확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사야 되면 요만큼이 손해라고 느껴지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그게 좀 과오죠. 그 심리를 이기지 못한 거.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정말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네. 이게 정말 롱 스토리에서는 어쨌건 세영님 입장에서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 사야 된다. 왜냐면 우상향이라는 거를 전제한다면 그렇죠. 이었지만 네. 단기간, 중기간적인 이제 그 심리적인 압박. 네. 그거는 참 쉽지 않죠. 맞아요. 제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를 이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인덱스 투자자니까 그냥 평온하게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제 시장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신경이 되게 쓰여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보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흔들리니 이 인덱스 ETF 비율을 더 올려볼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어요. 1년 후에 이제 이 영상을 또 저희가 볼 텐데 분명히 그리고 또 만들고 있을 텐데 그때 이 영상을 이렇게 딱 클립을 딱 쓰면서 아 우리 잘했구나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달려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